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했지만 평론가와 관객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화에 넣은 모든 요소들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물론 줄거리를 좀 더 잘 다듬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 만큼 오늘은 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선에서 악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늘 그렇듯 가장 고귀한 캐릭터부터 가장 악한 캐릭터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의 심장과 영혼이며 그의 도덕성은 첫 장면부터 마지막 보스전까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오는 피치, 키노피오가 로젤리나를 찾는 동안 버섯 왕국을 지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쿠파 주니어가 공격하자 마리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루이지, 요시와 힘을 합쳐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전투에 뛰어듭니다. 은하계 전체의 위협이 드러나자 그는 자신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로젤리나를 구하고 붐스데이 장치를 막기 위해 우주로 날아갑니다. 여행 내내 그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 행성에서 루이지와 요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영화 클라이맥스에서는 다리밧줄을 끊어 쿠파를 용암에 떨어뜨립니다. 또한 피치는 로잘리나에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문을 잠궈 밖에 홀로 남아 쿠파와 쿠파 주니어를 막아내며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합니다. 쿠파가 드라이 쿠파로 부활하더라도 마리오는 레드스타로 파워업해서 괴물의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 갤럭시를 끝내려 했던 쿠파 주니어를 페인트 드래곤에게서 구해내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우리는 선행 은메달을 피치에게 줄 거예요. 루마가 피치의 생일 파티 중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자 피치는 곧바로 로잘리나를 구출하는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버섯 왕국의 혼란이 우주적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피치는 자기 키노피오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려는 것처럼 루마들을 위해서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로잘리나에게 도달해 그녀를 구하는데 피치가 돕습니다. 영화는 그 순간을 무력보다 연민과 유대, 가족에 더 초점을 맞춘 장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리오가 눈에 띄는 영웅적인 순간이 많지만 피치는 아마도 영화의 감정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는 그의 형처럼 용감하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며 충성스럽고 영화 내내 형과 친구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는 쿠파 주니어의 공격 이후 마리오와 함께 각 은하를 여행하며 쿠파의 행성을 공격할 때까지 임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마리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드라이 바우저와 싸웁니다. 그렇긴 해도 그는 확실히 마리오보다 더 겁이 많습니다. 그는 위험 앞에서 얼어붙고 우주가 무섭다고 솔직히 인정하며 매 순간 당황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는 타이니 바우저를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말은 이봐요. 그가 정말로 개과천선했다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로잘리나는 우주의 차분하고 보호적인 수호자이자 로마들의 양엄마로 모든 행동이 이타적이고 다른 이들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등장 시간은 약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프닝에서 로잘리나는 루마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쿠파 주니어가 해성 관측소를 공격합니다. 로잘리나는 즉시 반격에 나서 자신의 지팡이와 우주 마법을 사용해 거대한 로봇을 물리치고 가족을 보호합니다. 피치가 마리오 팀과 함께 도착하자 로잘리나는 자신의 스타더스트 힘을 피치의 힘과 합쳐 에너지를 빼앗는 장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 마지막 전투의 흐름을 바꾸고 쿠파 주니어를 물리치며 온 우주를 구합니다. 다음은 키노피오입니다. 탈출한 루마가 추락해 피치에게 로잘리나를 쿠파 주니어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키노피오는 대부분의 다른 키노피오들이 망설이거나 도망치는 와중에도 즉시 그녀와 함께 위험한 은하 임무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는 피치와 함께 벨들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게이트웨이 갤럭시에서 워트의 부하들과 싸우며 왕국이 공격을 받을 때조차 피치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보호자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가 요시와 조수 역할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구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요시는 출연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싶었던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오는 장면마다 절 미소 짓게 만들었거든요. 도덕적으로 그는 완전히 선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식탐이 있어 앞에 놓인 건 뭐든 먹는다는 점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식탐 부문 금메달은 쉽게 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요시는 영화에서 여러 번 모두를 구해줍니다. 마리오, 루이지, 그리고 토드가 공룡을 피하다가 아기로 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스토리가 너무 과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고 느꼈어요. 그래도 여기서 요시는
큰 가산점을 얻죠. 폭스 맥클라우드는 돈이 없는 용병으로 등장하는데 피치와 토드가 선불로 돈을 주자 그제서야 싸움에 합류하죠. 이건 분명히 탐욕 부문 메달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는 피치를 구하기 위해 분립비를 가로채고 바우저의 궤도 함대를 상대로 성공적인 공격을 이끌며 마지막 돌격에서 주포 파괴에 헌신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다른 캐릭터 등장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점은 알지만 저는 폭스를 훌륭히 표현해 영화에서 인상적인 인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크로스오버였지만 마케팅 자료에서 미리 공개해서 그 놀라움을 좀 망친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을 마무리하며 토드들과 루마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한 성격이며 종종 무력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회색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유일한 회색지대 캐릭터는 퀸 허니비일 거예요. 완고한 관료주의 지도자인 퀸 허니비는 우주의 운명보다 망가진 정원에 더 신경을 씁니다. 마리오와 루이지가 실수로 추락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중노동을 선고하죠. 퀸 허니비는 자유를 위해 몸값을 요구하고 약해진 바우저가 그녀 감시하에 남기로 동의해야 형제들이 풀려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캐릭터들은 나쁘고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유키키 원숭이는 진정한 악단이라기보다는 혼란을 일으키는 성가신 존재로 가장 덜 사악한 적대자로 꼽힙니다. 유키키는 토드의 가방을 훔쳐 토드와 피치가 와트에게 갈 때까지 따라오게 합니다. 그는 이기심과 장난기로 그런 행동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슈퍼마리오 64로 자란 사람은 이 작은 녀석은 바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와트와 8비트 신디케이트는 확실히 악당 쪽에 속합니다. 이들은 바우저 주니어가 고용한 무자비한 용병 집단으로 와트가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와트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루이스 구즈만이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일당은 도덕성 없이 오직 돈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디케이트에는 폭탄을 던지는 마우저, 알을 뱉는 용병 비르도, 집게를 휘두르는 클로 그립, 그리고 닌자의 암살자 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메오 중 하나입니다. 영화가 이 캐릭터들에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비르도를 제외하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에만 등장해 대부분 어린 관객들은 이들을 모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워트가 누구인지나 알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음에는 쿠파 군단의 점령을 가능하게 하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집행자들인 바우저의 부하들도 추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종종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엄청난 수와 바우저 주니어의 가장 잔인한 변덕에 대한 광적인 충성심 때문에 항상 위험한 위협이 됩니다. 이토록 강한 충성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실상 우리 영웅들의 총알바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요. 카맥은 최고의 조력자로서 악의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카맥은 바우저의 거칠고 혼돈스러운 악이나 바우저 주니어의 냉정한 야망은 없지만 그들의 악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카맥과 그의 마법이야말로 영웅의 여정이 그렇게 힘든 이유입니다. 이 영화에서 바우저는 좀 더 도덕적으로 복잡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약간 그렇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악해지는 것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은하계 위협의 주된 세력으로 소개되지 않고 이야기의 상당 부분 동안 약화된 상태에 갇혀 불안한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괘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아들과 다시 만나기만 하면 곧바로 다시 악의 길로 돌아설 게 뻔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긴 해도 잠깐이나마 바우저를 실제로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니 바우저 말이죠. 결국에는 그가 다시 미친 짓을 할 거라는 걸 100%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가 마리오 모자를 향해 섀도복싱을 하며 원래 크기로 돌려주면 대신 싸우겠다고 설득할 때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예상대로 다시 영웅들에게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쿠파 행성에서 그는 마리오와 다른 이들을 직접 맞서고 용암에 빠진 후 마지막 결투에서 뼈쿠파로 돌아옵니다. 쿠파는 그의 폭발적인 성격 때문에 분노센터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으니 질투 메달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영화는 그에게 아버지로서 조금 더 깊이와 약간의 동정심을 부여하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완전히 구제 불가능한 악당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뼈쿠파 형태는 꽤 멋졌고 쿠파가 아들에게 영향을 받아 다시 악의 편으로 끌려가는 설정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은 반대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악의 금메달을 차지하는 인물은 바로 쿠파 주니어입니다. 쿠파 주니어야말로 은하계 혼돈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영화에서 가장 구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약해지고 거의 불쌍한 상태로 보내는 아버지와 달리 주니어는 감정이나 불안한 동면의식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솔직히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로 순수하게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가 위험한 이유는 기존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집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쿠파가 주도하고 주니어가 따르죠. 여기서는 주니어가 모든 걸 조종합니다. 그는 단순히 버릇없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전투불능 상태일 때에도 쿠파 군단이 별을 장악하도록 유지하는 전술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에서 가장 악한 점은 쿠파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쿠파가 잠깐이라도 괘씸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니어가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갱생된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을 원하며 이를 위해 아버지의 자존심과 분노까지 조종하려 합니다. 쿠파의 드라이 쿠파 변신이 그의 악의를 문자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 그 공포를 풀어놓게 만든 것은 바로 쿠파 주니어의 집요한 야망이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